안녕하세요. 네, 좋은 자리 불러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스타벅스 좀 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립외교 서로 왔고요. 미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 대선하고 정책 전망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릴 텐데요. 시간을 20분밖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디테일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디테일에 대해서는 드린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 발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각 그 산업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안보라든지 통상, 대외정책 측면에서의 두 후보가 갖고 있는 특징,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세인데요. 일단 대선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들, 학자들이 봤을 때 그 대선 기간, 미국 대선이 되면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포캐스팅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모델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변수가 두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 두 번째가 경제 상황입니다. 대선 연도의 미국 내 경제 상황, 그리고 다음으로 쓰는 요인은 쓸 때도 많이 쓸 수 있는데요. 대통령 임기가 몇 번째냐. 그래서 대통령이 초임이냐, 재임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과 미국 내 경제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변수가 서로 독립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물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현재 미국 내 경제 상황, 그래서 두 후보의 어떤 긍정, 부정을 갖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입법 성과도 내고 나름대로 해외 투자 대국 유치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나홀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천문학적인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임기 동안에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내고 최저 실업률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법, 반도체법, IRA 등 경제 성과, 입법 성과를 얘기를 해도 이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표를 던지는 것이 대선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중요한 미국 내 경제 상황 요인이라고 한다면, 변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입법 성과라든지 경제 지표가 아니고요. 유권자들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자기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느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입법 성과와 유권자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와의 인식,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바이든nomics라는 것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미국 경제 상황, 즉 인플레이션 물가, 즉 코스트 오브 리빙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만큼 개선되어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추적하는 것이 이번 판세를 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드리면 8월 말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론조사에서 그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7월 초에 비해서 8%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여전히 48%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어렵다. 이 부분에 보다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미국이 완전히 벗어나면서 어떤 미국 내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의 70%가
국내 소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 부분이 미국 내 경제 상황을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휴가값도 비싸고 렌트도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만 소비가 괜찮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가가 비싸다는 불평을 하면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 외식을 한다든가 어떤 그 쇼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9월, 10월까지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해리스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러한 판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9월, 10월 정도가 되면 그 미국 내 경제 상황, 이번 대선의 판세를 결정하는 미국 내 경제 상황은 두 후보에게 대등하거나 여전히 트럼프에게 다소 유리한 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세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 캠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선거 프레임을 가동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국경 문제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해리스의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고 유효한 선거 전략이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어떤 그 부동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그 선거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그 개인적 인신 공격을 해리스에 하면서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세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그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에요. 인식을 보시면 왼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 상황이 나아지겠다. getting better라고 하는 것은 나아지고 있어도 여전히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쁘다 이런 부분이 60%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리스 후보에게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 경제 상황,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 그래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겠지, 이러한 인식이 보다 더 우세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해리스에게 그나마 좀 더 우호적인 판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세하고 이제 캠페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 판세, 어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미국 내 경제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당 연도의 유권자 표심이 어느 후보한테 더 기울어질 것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요게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연구 결과를 보면 대선 결과의 95%를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5%가 이제 두 후보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캠페인에 있는 거거든요. 부통령을 선택한다, 부통령을 선택한다든지,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TV 토론을 한다든지, 보시는 것처럼 초기 피격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후보가 교체된다든지, 스캔들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모든 그 캠페인 시간, 선거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나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지정된 선거 캠페인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본선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끝나고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 본선 무대가 열렸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 캠페인을 보시면 잘 맨 왼쪽 오른쪽에 왼쪽 위에를 보시면 6월 28일 날 29일인가 1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후보 사태 어떤 열기 거세졌고 그 와중에 이제 7월 중순에 초기 피격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트럼프 대선을 누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 후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전혀 검증하지 못한 인기 없는 해리스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안으로 이제 선택이 되면서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그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리얼클리어 폴리틱스라고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그 사이트를 제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해리스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트럼프를 앞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역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스로 바뀌었을 때 과연 민주당 지지층을 얼마만큼 격퇴시킬 수 있겠을까? 이 부분에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후보 사퇴하기 전에 해리스한테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 해리스 캠프가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전화를 돌려서 어떤 잠재적인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포섭하는 작전을 펼쳤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작용하면서 단독 후보로 추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또 공식 후보로 추대되기까지 큰 잡음 없이 후보 추대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과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준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해리스가 한 48%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리스가 민주당 지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8, 49% 정도가 되면 지지층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됐고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트럼프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못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리스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가 결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46에서 7, 48까지의 어떤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해리스 후보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즉 7월이 트럼프 대선론, 트럼프의 시간이었다면 8월은 해리스의 시간, 이제 9월, 10월은 이제 치열한 두 후보의 경쟁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두 정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대체로 70%의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합니다. 이 70% 유권자들은 정당 충성도가 강한 정당 지지층, 파티슨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30%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 한 2달간의 시간에 표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선거 캠페인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분들은 바로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하는 무당과 중도층이고요. 이분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정당 충성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말씀드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무당파들이 어떻게, 부동층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그 인식을 결정하느냐. 이것과 더불어서 내일 있을 TV 토론, 그리고 그 위에 있을 어떠한 여타의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미국인들의 피해,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표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 벌어지는 선거 캠페인들이 그분들의 표심을 확정짓는데 조각조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무당파들이 5.5대 4.5, 6대 4 정도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건데 누가 유불 차지할 건가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선거 캠페인의 효과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합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건데요. 말씀드린 예측 모델을 통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제 예측 모델이 나오죠. 사실 대선 연도에 9월달 초에 미국 아메리칸 폴리티컬 사이언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어떤 애니얼 컨퍼런스를 합니다. 매년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예측 모델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해요. 이번에 9월 초에 필라델피아에서 그걸 했는데 제가 아쉽게 가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큰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나름대로 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언론에서 예측 모델 결과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측 모델 결과를 보면 굉장히 박빙고 후승자가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는 정말 치열하게 두 후보가 딱 붙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초박빙의 판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버지니아 대학의 센터 포 폴리틱스라는 곳에서 사바토 볼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예측을 한 건데요. 공화당이 219표, 민주당 226표인데요.
여기서 이 210표, 226표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빨갛고 파랗고 노란색을 제외한 이러한 그 주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219표는 트럼프가 가져갈 거고요. 226표는 해리스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7개의 경합주가 있는데 여기에 노스캐롤라이나가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미 불규칙하다. 그래서 여기는 트럼프가 가져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이 트럼프가 235표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226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직 넘버 투 화이트하우스인 그러한 270을 만들기 위해서 해리스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보도 많이 나온 것처럼 러스트벨트에 승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을 합치면 44표가 되기 때문에 딱 270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를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만약에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해리스가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해리스가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리얼 팝틱스 닷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경합주의 여론조 결과를 평균을 내고 있는데 이게 며칠 전 거라서 조금 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거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타이예요. 근데 뭐 제 생각으로 본다면 러스트벨트는 해리스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펜실베니아의 굉장히 핫 이슈인 프래킹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리스가 잘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해리스 팀이 펜실베니아 남은 기간 동안에 대선 캠페인 동안에 방문을 하면서 얼마만큼 펜실베니아 노동자의 표심을 돌려놓을 수 있는 당근을 던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스콘신, 미시간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바다도 이제 원래 여기 경합주긴 하지만 최근에 선거 결과는 주로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조지아가 관건입니다. 조지아가 관건이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를 해리스가 놓쳐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를 갖고 오면 270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리스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흑인 인구가 30%가 넘고요.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2020년에 0.2% 차이로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인데 이 부분에서 여전히 해리스라든지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해리스를 바뀌면서 비백인 유권자와 젊은 유권자들이 어떤 민주당 지지로 뭉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지아도 해리스에게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빙 우위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길지는 공개 회의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흑역사가 남을 수 있는 공개 회의에서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2010년에 이미 빡빡한 흑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죠. 이 부분은 이제 대외정책 전망인데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 표는 사실 우리 정은미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전에 회의에서 그거 너무 잘 정리해봤길래 원래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큰 틀에서 이제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한 2, 3분 좀 더 쓰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해리스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를 승계할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정치적 천을 얻어가지고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바이든의 지지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차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최소한 80에서 90%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완성하는데 일기 행정부의 정책 목표를 놓지 않으면 아마 지층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해리스가 만약 선거에서 이긴다면 해리스 일기 행정부의 대정책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된 민주당 정강 정책이 주어도 바이든이고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써놨어요. 그 얘기는 해리스가 승리하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통상관계, 한미 통상관계도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자유주의정과 권위주의정 간의 어떤 대립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어떤 동맹과
파트너들,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필두로 한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의 그 도전이 어떤 첨단 기술, 신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초급차로 쫓아오기 때문에 중국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든지 이러한 자유주의, 권위주의 그 진영 간의 경쟁이 아무래도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은 어떻게 됐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동맹과 함께 표준 규범 제도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우선 누가 그 산업을 갖다가 선점하느냐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경쟁도 경쟁적 공존 하에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경제가 공세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방법론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다자 협력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쿼드라든지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오커스라든지 취4라든지 이런 소다자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분야 간의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다? 규범제도 표준을 갖다가 해당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해 나감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자연스럽게 배제시키는 이런 방법 속에서 중국이 쫓아오는 걸 지연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거점 중심, 허브 앤 스포크 형태였다면 이제는 동맹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갖다 기대하는 격자형 구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촘촘한 어떤 그물 같은 망을 갖다가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 얘기는 미국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동맹이나 파트너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격자형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즉 소다자 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디리스킹 기조, 스몰 앤 하이 펜스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어떤 숨가쁘게 쫓아오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라든지 AI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첨단 기술 분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리스킹. 사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디리스킹을 말을 쓰지 않았죠. 그렇지만 중반 이후가 돼서 어떤 스몰 앤 하이 펜스의 어떤 공급망 재편 노력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워싱턴 내의 평가가 있은 이후에 유럽 동맹이나 미국 체계가 요구하는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디리스킹의 핵심 같은 경우는 이중용도 기술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리고 핵심 품목, 탄력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경쟁이 갈등을 데리고 치닫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 행정부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정각 정책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2020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번에는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2024년 그 민주당 정각 정책에 들어오면서 그 디리스킹을 통해서 스몰 앤 하이 펜스 정책을 이제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명문화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이 군사력이라든지 첨단 기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제반 분야에 걸쳐서 협력이 확대됐죠. 반면에 중국 견제라는 정책 목표라든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북미 관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가지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통상 분야,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어떤 중국 부상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 견제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서 한국에게 어떤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라는 목소리가 셀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어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여타 많은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갖다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도 명시를 해놨어요. 관세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비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관세를 이용해서 어떤 중국 때리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하고 차이는 트럼프는 동맹, 비동맹에 차이가 없죠. 관세를 때리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다 해리스 행정부에서는 주로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 관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맹은 거기서 약간 숨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놓은 것처럼 만약에 특정 우리 산업 분야가 대미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흑자를 갖고 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재계라든지 노동자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관세라든지 어떤 비관 장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 수출 장벽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선 통상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이익을 국제 무대에서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통상 어떤 산업 부분이니까 통상 부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 미국선 통상 정책 2.0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선 통상 정책 2.0의 두 축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 정책과 미국을 다시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어떤 선택적 디커플링, 4개년 국가 리쇼닝 계획이 그 핵심에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를 위한 공정무역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죠. 이것은 미국을 다시 제조업 허브로 만들어서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시설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에게 제공하겠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4개년 국가 리쇼닝 계획을 통해서 필수 1호라든지 국가 안보 철강, 전자기까지 포함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 셀렉티브 디커플링 하겠다는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무역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미국 재계나 노동자, 유권자들이 아닌 해외에 넘기겠다. 이러한 그 주장 또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미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동맹 비동맹의 그 부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F 같은 것은 추진과 더불어서 폐기할 거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을 달리할 것 같고요. IRA 같은 경우는 개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로비라든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화석 연료를 갖다 이제 시추하는 것, 프래킹을 기초해서 어떤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런 논리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었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2018년 이후에 제1산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에너지를 보다 본격적으로 시출을 해가지고 미국 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하겠다? 수출해서 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바이든을 추구하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어떤 기후변화 정책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해서 어떤 대중경제 정책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트럼프 이행되면서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제조업 허브로 이제 미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대중 디커플링이 첨단 기술 분야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서 초기부터 광범위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를 이용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경제, 통상, 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